안녕하세요. 연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 마지막에 맛있는 와인 안주 레시피가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탈무드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술 마시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쉬고 있으니까. 인류는 오래전부터 술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찾았고요. 지금도 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침묵을 도모합니다. 인간의 근심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술이 존재합니다. 술의 가짓수만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와인의 세계사를 톱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술 한잔 하실까요? 가을바람과 아침볕에 마침 맞게 익은 향기로운 포도를 따서 술을 빚었습니다. 그 술에 고이는 향기는 가을 향기를 물들입니다. 한밤을 지나면 포도주가 눈물이 되지만은 또 한밤을 지나면 나의 눈물이 다른 포도주가 됩니다. 만해 한용운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포도주라는 시입니다. 와인은 예로부터 사람의 내면을 뜻하는 성스러운 존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긴장을 해소하고 정서적 풍요로움을 준다는 면에서 예술과 수없이 접목되어 왔죠. 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와인을 병에 담긴 시라고 비유했습니다.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는 요나 슈트라우스는 왈츠와 한 잔의 와인에는 앙코르가 따른다고 말해 자신의 음악과 와인의 인기를 비교했죠. 영국의 록밴드인 킹크립슨의 멤버 로버트 프립은 음악은 침묵의 컵을 채우는 와인이라고 설명해서 음악과 와인을 통해 대화가 풍부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죠. 인류는 어떻게 술과 만나게 됐을까요? 그 기원에는 와인이 있습니다. 술을 처음 발견하게 된 데는 알코올 발효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포도, 사과, 살구 등의 과실, 버섯의 수액, 꿀, 가축의 젖을 이용해서 다양한 양조주를 만들게 됐죠. 그때부터 자연계는 다양한 알코올 발효로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실을 원료로 하는 술의 대표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된 와인입니다. 와인은 술의 대표답게 현재 60개국 이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3천만 킬로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에 와인 이름을 보고 대체 무슨 술이지? 이렇게 외국어 책을 읽는 기분은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아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와인을 주문해본 경험은요? 우리는 종종 와인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직관적으로 맛을 이름에 써놓지 않고 와인은 대체로 지역을 이름에 반영했기 때문일 거예요. 즉 와인은 상당히 지역적인 로컬 푸드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진공 포장도 잘 되고 약품을 넣어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파스테르가 나중에 개발하게 된 저온 살균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와인뿐 아니라 막걸리, 야자술과 같은 발효주는 태생이 금세 상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지역 안에서만 유통됐습니다. 와인이 만들어져 본격적으로 처음 유통되던 당시 농경 사회를 생각해보면 각자 집에서만 자기가 담근 와인을 표시하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집안, 계곡, 마을의 이름을 따서 와인의 이름에 넣으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와인 리스트를 봤을 때 코드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언덕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와인은 강변 비탈이나 언덕마을에서 생산된 와인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태리 와인 중에서는 발로 시작하는 와인 이름도 많은데요. 말 그대로 밸리, 계곡이란 뜻입니다. 계곡 근처에서 생산된 와인이란 것이겠죠. 샤또는 영주의 저택을 의미합니다. 막걸리로 따지면 강원도 평창에 이장님 댁 춘식이네 집에서 만든 거야. 글쎄 이장님 댁 춘식이 막걸리라는 뜻이겠죠?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와인, 이제는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와인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와인의 생산과 유통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는데도 말이죠.
다시 말해 와인은 최고의 핑곗거리인 것 같습니다. 폼 잡을 기회에 대한 핑계가 된 거예요. 하지만 또 그만큼 사회가 점점 캐주얼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캐주얼이라는 넓은 바닷속에 리추얼이라는 작은 휴양지가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와인은 그 핑계마저도 나름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와인의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역사 속에서 어떤 물건이 여태 사용되지 않았던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화마다 전문가의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와인이 일상적이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달리 영국, 한국과 같은 나라의 와인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나름의 핑계이자 의미를 이 와인에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먼 나라에서 온 물건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 분류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와인을 또 하나의 풍요로움으로 즐기게 되는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 와인은 본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성과 본성의 충돌이 곧잘 일어났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피 대신 포도주로 이루어진 디오니소스를 본성을 담당하는 포도주의 신이라고 불렀죠. 디오니소스는 부활의 힘을 지녀서 그의 피인 와인을 마시면 인간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가 와인으로 재생되는 소생의 힘을 얻기 때문에 풍작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성에서 벗어나 본성을 풀어줘야 인간도 밸런스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디오니소스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사회 최대의 경사스러운 행사로 여겨져 이때는 남자도 여자도 와인에 흠뻑 취하면서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둘째, 포도로 만든 와인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선혈과도 같은 와인의 붉은색에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본래라면 썩어버릴 운명의 포도가 빨간 액체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피와 생명, 불사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중세시대의 와인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성찬식에 사용됐습니다. 더더욱 와인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음료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졌죠. 교황청에는 와인 공납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종교가 중요했던 중세시대에는 자신이 만든 와인이 성찬식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질세라 자신이 만든 와인을 공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와인은 일상시에 마시는 일반 와인과 성찬 때 마시는 고급 와인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일반 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추럴 와인에 조금 더 가깝고요. 고급 와인이 스탠다드 와인화 됐습니다. 이렇게 고급 와인이 더 널리 퍼진 데는 영국 귀족의 취미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700년대 후반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부유한 시민들 중에서도 보르도의 와인 세력은 대단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이전 보르도의 역사를 돌이켜봅시다. 1300년대에 보르도에 한 상속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왕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보르도 지방을 영국의 자기 혼수로 가져가게 됐어요. 스케일이 남다르죠? 이때 보르도 지역에서 나는 와인도 함께 배에 실려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마 영국 귀족들은 보르도 와인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이 나지 않는 영국 같은 나라는 먼 나라의 와인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의 계급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자랑이었죠. 이때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습도와 온도 조절을 위해 석회 지하실에 와인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셀러라고 불렀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서버 켈러는 와인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란 뜻인 셀러나리우스에서 비롯됐어요. 한편 지하실에 와인 오크통이 대대로 쌓이다 보니까 와인을 목록화해서 분류하고 때에 맞춰 적합한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전담으로 하는 부틀리에라는 직업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유래한 게 집사를 뜻하는 버틀러예요. 와인을 서빙하는 것이 음식 전반을 서빙하는 의미가 되었고 와인을 관리하는 게 집 전체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된 걸 보면요. 와인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고 와인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시기를 거쳐 고급 와인이 스탠다드 와인화된 데는 중산층의 대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와인이 어려운 술이라고 느껴지는데
한몫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본래는 버틀러가 없으니 와인의 분류와 관리를 우리가 직접 했어야 하니까요. 살짝 얘기했던 와인을 오래 보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철도는 와인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송 중에 와인이 썩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와인 부패 방지에 대한 노력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유와 연관지어서 더 잘 알고 있는 루이 파스테르가 난제 해결에 성공하게 됩니다. 1863년 프랑스에서 수출한 520만 킬로리터의 와인이 한 번에 부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약 5억 프랑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와인이 부패한 거예요. 이때 파스테르는 여러 실험을 해보고 실패 끝에 가열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온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와인의 풍미를 잃게 되지만 와인 자체가 미생물 살기에 적합한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열로도 미생물 활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55도라는 저온 살균으로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와인을 맛있고 신선하게 즐기게 된 거죠. 와인으로 살펴본 오랜 역사와 문화 어떠셨나요? 오늘 와인 한 잔 하고 싶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 레시피를 함께 소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요리는 트러플 크림 소스를 활용한 닭장각 스테이크입니다. 요리하기 30분 정도 전에 닭장각을 마리네이드 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닭장각과 올리브유, 타임 2-3줄, 파프리카 파우더와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마리네이드는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거예요. 고기나 생선의 잡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임 2줄을 타임 2줄 오븐에다 넣고 한 30분 있으면 돼요. 미니 양배추, 샬롯, 방울토마토, 알감자, 양송이버섯 각각 3개씩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때 감자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까서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감자는 껍질이 대부분의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면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양파를 2mm 정도의 큐브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양파 고유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결을 따라서 얇게 잘라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로 크게 다진 후에 기름기 없는 팬에서 살짝 볶아줍니다. 마리네이드 해두었던 닭을 꺼내서 표면에 칼집을 대줍니다. 닭이 속 안까지 노릇노릇 잘 익게 하기 위해서예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을 중불에서 예열한 뒤에 닭을 올려서 표면이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계속해서 굽습니다. 생닭이기 때문에 굽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븐에 구워주셔도 좋습니다. 중불한 팬에 적양파를 볶고 풀에
프레스코 트러플 크림 파스타 소스와 생크림을 넣고 살짝 졸여서 스테이크용 소스를 완성합니다. 이제 가니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약불에서 다진 마늘을 볶아 마늘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잘라뒀던 미니 양배추, 샬롯, 알감자, 버섯을 넣고 볶아주세요. 푹 익은 야채를 좋아하면 오래, 설 익은 야채를 좋아하면 잠깐 볶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토마토를 넣은 이유는 금세 물러지기 때문이에요. 버터를 크게 한 스푼 넣고 닭장각을 같이 넣고 구워줍니다. 완성 접시에 소스를 바닥에 깔고 닭과 가니쉬 야채들을 올려 플레이팅합니다. 마지막에 피스타치오를 뿌리고 나면 완성! 가장 먼저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인 후에 라자냐 면을 넣고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저는 면이 야들야들한 게 좋아서 조금 오래 삶아줄 거예요.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해주세요.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베이컨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넣지 않고 중불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프레스코 미트 스파게티 소스와 드라이 바질을 넣고 2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베샤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데워주셔야 합니다. 버터를 약불에 녹여주시고요. 버터가 다 녹으면 중력분 15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밀가루가 덩어리지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 데운 우유를 조금씩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에멘탈 치즈를 갈아 넣어 베샤멜 소스를 완성합니다. 라자냐 그릇에 토마토 소스를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샤멜 소스를 얇게 깔아줍니다. 그 위에는 그리에르 치즈를 뿌리고 라자냐 면을 덮어주세요. 이 과정을 그릇이 꽉 찰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망 슈레드 치즈 모짜렐라를 덮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6분 정도 조리한 뒤 꺼내면 완성!